이기적 유전자, 리처드 도킨스 지음 30주년 기념판 서문 2005년 10월 리처드 도킨스 좋건 싫던 간에 이기적 유전자와 함께 내 생의 거의 절반을 살아왔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정신이 번쩍 난다. 여러 해에 걸쳐 7권의 책을 출간했는데 새 책이 나올 때마다 출판사에서 판촉을 위한 강연 투어를 보내주었다. 그때마다 어느 책이랄 것 없이 청중은 박수갈채를 보내고 또 재치 있는 질문을 던지면서 새로운 책에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다. 강연이 끝나면 청중들이 책을 사려고 길게 줄을 섰는데 내게 서명해달라고 내민 책은 어김없이 이기적 유전자였다. 물론 약간 과장된 표현이기는 하다. 그들 중 몇몇은 새 책을 사기도 했다. 아내는 다른 사람들은 아마도 새로운 저자를 발견한 기쁨에 자연스럽게 그 저자의 첫 책을 찾는 거라며 나를 위로했다. 이기적 유전자를 읽고 나면 그들은 확실히 내친김에 좋아하는 저자의 최신작까지 읽지 않겠는가. 이기적 유전자가 이제는 시의에 맞지 않는 필요 없는 책이라고 말하게 된다면 나는 마음이 그리 편치 못할 것이다. 유감스럽지만 어떤 관점에서는 나는 이 책이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없다. 처음 이 책에 실렸던 설명의 상세한 내용은 많이 달라졌고 예시로 들 사실도 갑자기 많이 늘어났다. 그러나 곧 언급하려는 한 가지를 제외하면 내가 이 책에서 허겁지겁 빼버렸으며 하는 것이나 변명하려는 것은 거의 없다. 리버풀 대학교의 동물학과 교수였으며 1960년대에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나에게 강한 영향을 준 스승들 중 한 사람이었던 고 아서 케인은 1976년에 나온 이기적 유전자를 그 사람이 젊었을 때 쓴 책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아이어의 언어와 진리와 논리에 대해 주석을 단 사람의 말을 인용했던 것이다. 나는 매우 기뻤다. 나는 아이어가 첫 번째 저서 내용의 대부분을 수정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나도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 아이어처럼 책의 내용을 수정해야 할 것이라는 케인의 날카로운 함축을 헤아릴 수 있었지만 사실 섭섭할 것도 없었다. 책 제목에 대한 이야기부터 거슬러 올라가 보자. 1975년에 친구 데스먼드 모리스의 소개로 런던 출판계의 베테랑 톰 마술러에게 부분적으로 완성된 원고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우리는 조너선 케이프 출판사에 있는 그의 방에서 토론을 벌였다. 그는 책의 내용은 마음에 들어 했으나 제목엔 불만이었다. 이기적이란 말은 침울한 단어라고 그는 말했다. 왜 불멸의 유전자라고 하지 않느냐? 불멸이라는 단어는 활기찬 단어이며 유전 정보의 불멸성이 이 책의 중심 주제인데다가 불면의 유전자도 이기적 유전자 못지않게 매혹적인 어감을 지니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중 누구도 오스카 와일드의 이기적인 거인과 어감이 비슷한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마술러가 옳았던 것 같다. 많은 비평가들, 특히 철학을 한다고 목청을 돋우는 비평가들은 책 제목만 읽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의심할 바 없이 이런 방법은 벤저민 버니의 이야기라든가 로마 제국의 쇠망사 같은 책에 나오면 통한다. 그러나 이기적 유전자는 책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는
그 내용에 대해 부적절한 인상을 줄지도 모른다. 오늘날의 미국 출판사라면 분명히 부제라도 붙여달라고 했을 것이다. 책 제목을 설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강조점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이다. 이기적을 강조하면 독자들은 이 책이 이기성에 관한 책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오히려 이 책은 이타성에 더욱 주목하고 있는데 말이다. 이 책 제목에서 강조해야 할 핵심 단어는 유전자다. 왜 그런지 생각해보자. 다윈주의의 중심 논쟁은 실제로 선택되는 단위에 대한 것이다. 실제로 어떤 종류의 실체가 자연 선택의 결과로 살아남느냐 또는 살아남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다. 그 단위는 정의상 다소간 이기적인 단위가 될 것이다. 이타성은 다른 수준에서 선택되었을지 모르겠다. 자연 선택은 종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선택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생물 개체들이 종의 이익을 위해서 이타적으로 행동할 것이라 기대해도 좋다. 그들은 개체수 과잉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출생률을 제한하거나 미래의 먹잇감을 보존하기 위해 사냥을 자제할지도 모른다. 원래 내가 이 책을 쓰려 했던 것도 당시 다윈주의에 대해 널리 퍼진 이와 같은 오해 때문이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주장하는 대로 자연 선택은 유전자의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선택인가? 이것이 사실이라면 생물 개체들이 유전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타적으로 행동한다고 해도 놀랄 일이 아닐 것이다. 예컨대 같은 유전자의 사본을 갖고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 혈연자에게 먹이를 주고 보호하는 행동을 한데도 말이다. 이와 같은 혈연 이타주의는 유전자의 이기주의가 개체 이타주의로 모습을 바꾸는 방법 중 하나일 뿐이다. 이 책은 이 메커니즘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와 다윈 이론이 이타주의를 설명하는 또 하나의 메커니즘으로서 후회성에 대해 다룬다. 만약 내가 이 책을 다시 쓰게 된다면 자아비 그라펜의 핸디캡 원리를 뒤늦게나마 받아들여 자아비의 아이디어를 소개할 것이다. 이 원리에 따르면 이타적 기부 행위는 인디언의 포툴레츠식 자기 위의를 나타내는 과시 신호다. 즉, 내가 너보다 얼마나 우월한지 좀 보렴. 나는 내게 기부할 능력이 있어. 와 같이 말이다. 책 제목에 이기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자. 결정적인 문제는 생명의 계층 구조 속에서 결국 어느 수준이 자연 선택이 작용하는 이기적 수준이 될 것인가이다. 이기적인 종일까? 이기적인 집단일까? 이기적인 개체일까? 이기적인 생태계일까? 이 중 대부분이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여러 저자들은 그 대다수를 비판 없이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들 모두 틀렸다. 다윈주의의 메시지를 이기적인 무엇으로 간략하게 표현한다고 할 때 그 무엇에 해당하는 것은 유전자일 수밖에 없으며 이 책은 그에 대한 납득할 만한 이유를 설명한다. 여러분이 나의 주장을 받아들이든 아니든 결국 이것이 바로 책 제목을 그렇게 붙인 이유다. 나는 이 설명이 보다 심각한 오해도 불식시켜 주기를 바란다. 사실 돌이켜보니 나 자신도 바로 그 주제에 관하여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 이는 특히 1장에 나타난다. 그 오해는 우리는 이기적으로 태어났다. 그러므로 관대함과 이타주의를 가르쳐보자 라는 문장에 요약되어 있다. 관대함과 이타주의를 가르치는 것에는 잘못된 것이 없다. 그러나 이기적으로 태어났다는 말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부분적으로 설명하자면 운반자, 보통 개체와
그 안에 내재된 자기 복제자 유전자를 말한다. 13장에 모두 설명하였다. 사이의 구별에 대한 내 생각이 뚜렷해지기 시작한 것은 1978년이 되어서였다. 여러분은 위에 틀린 문장과 그런 취지의 표현을 마음속에서 지워버리기 바란다. 그리고 삭제한 자리를 내용에 맞는 문장으로 채워주기 바란다. 그런 식의 가오를 범할 위험이 있으니 어떻게 이 책의 제목이 오해를 살 수 있는지 알 것 같아. 그리고 바로 이 때문에 불멸의 유전자를 책 제목으로 해야 했을지 모르겠다. 이타적인 운반자라는 제목도 괜찮았을지 모른다. 너무 수수께끼 같은 제목이겠지만 어쨌든 자연 선택의 단위로서 유전자 대 개체 사이의 명백한 논쟁은 해결된 셈이다. 자연 선택의 단위에는 두 종류가 있고 이에 대한 논쟁은 없다. 유전자는 자기 복제자라는 의미로서의 단위이고 개체는 운반자라는 의미로서의 단위다. 둘 모두 중요하다. 어느 쪽도 경시되어서는 안 된다. 둘은 완전히 별개의 단위이며 이 둘을 구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쩔 도리 없이 혼란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기적 유전자라는 제목에 대한 또 하나의 훌륭한 대안은 협력적 유전자일 것이다. 이 제목은 역설적이게도 정반대 의미로 들리지만 이 책은 이기적인 유전자들 사이의 협력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한다. 이는 어떤 유전자 그룹이 같은 그룹의 구성원들이나 다른 그룹의 희생을 발판으로 번영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각각의 유전자는 유전자 풀 내에 있는 다른 유전자들을 배경으로 하여 그 자신의 이기적인 계획을 이행하는 것이다. 다른 유전자들은 각 유전자가 살아가는 환경의 일부다. 기후라든지 포식자와 피식자, 식생과 토양세균이 환경의 일부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다. 각 유전자의 관점에서 볼 때 배경 유전자들은 자신이 수많은 세대를 거쳐 이어온 시간여행에서 몸체를 공유하는 길동무다. 단기적으로는 그 유전자와 같은 게놈을 구성하는 유전자들을 의미하며 장기적으로는 그 종의 유전자 풀 내에 있는 다른 유전자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자연 선택은 서로 같이 존재할 때 상리적으로 양립할 수 있는, 다시 말하자면 협력하는 유전자의 무리를 반드시 선호한다. 이 협력적 유전자의 진화는 결코 이기적 유전자의 근본적인 원리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 5장에서는 이 이야기를 조정경기팀에 비유하여 전개하고 있으며 13장에서는 더 발전된 논의를 하고 있다. 이제 이기적 유전자를 선택하는 자연 선택이 유전자 간의 협력을 선호한다고 한다면 다른 유전자와 협력하지 않으면서 나머지 게놈의 이익과는 반대로 일하는 유전자가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 유전자를 무법자 유전자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초이기적 유전자라고 하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기적 유전자라고 부른다. 이러한 유전자를 그냥 이기적 유전자라고 일컫는 사람들은 이 유전자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조직 속에서 서로 협력하는 유전자와의 미묘한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초이기적 유전자의 예로는 430에서 33에서 436쪽에서 설명하고 있는 감수 분열 구동 유전자들이 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처음 제안된 기생 DNA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 이기적 DNA라고 표현되어 라는 표 아래
한층 더 발전되었다. 초이기적 유전자의 새롭고 한층 더 기상천외한 예를 밝히는 일은 이 책이 처음 출판된 이래 연례적인 사건이 되어 왔다. 이기적 유전자는 의인화 때문에도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서는 변명? 아니 어떤 해명도 할 필요가 있다. 나는 두 가지 수준, 즉 유전자 수준과 개체 수준에서의 의인화를 사용하였다. 유전자 수준에서의 의인화는 사실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DNA 분자가 의식이 있어 나름의 성격을 갖는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분별이 있는 독자라면 누구라도 그 같은 환상을 갖는 것을 저저 탓으로 돌리지도 않을 것이다. 나는 예전에 위대한 분자생물학자인 자크 모노가 과학의 창대성에 대해 강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정확한 표현을 잊어버렸으나 그는 대략 이렇게 말했다. 어떤 화학 문제를 풀어야 할 때 그는 스스로에게 만약 내가 하나의 전자였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했을까? 라고 자문해 보았다고 말이다. 피터 애킨스도 그의 명저 창조의 재발견에서 이와 유사한 의인화를 사용한다. 그는 빛이 굴절률이 큰 매질을 통과할 때 속도가 느려지는 문제에 대해 생각하던 중이었다. 빛은 마치 목표 지점까지의 이동 시간을 최소화하려는 듯이 행동한다. 애킨스는 그것을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러 달려가는 해변의 구조요원과 같다고 생각했다. 구조요원은 물에 빠진 사람을 향해 똑바로 달려가야 할까? 아니다. 구조요원은 수영 속도보다 달리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이동 시간을 단축하려면 지상에서 달리는 거리의 비율을 높이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그러면 목표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까지 달려가서 수용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현명할까? 시간은 좀 단축되겠지만 아직도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 계산을 해본다면 만약 그럴 시간이 있다면 그 구조 요원은 달리기와 수용 시간이 이상적으로 조합된 조건을 만들어내는 최적 각도를 알아낼 것이다. 애킨스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다. 이것이 바로 고밀도 매질을 통과하는 빛의 행동이다. 그러나 빛은 어디가 가장 짧은 경로인지 어떻게 미리 알 수 있을까? 그리고 왜 빛은 그런 것을 고려해야만 하는 것일까? 그는 양자론자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이 문제를 멋지게 풀었다. 이런 종류의 의인화는 단지 색다르고 재미있는 교훈을 주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 의인화는 자칫하면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유혹에 맞서서 옳은 해답을 얻으려는 과학자에게 도움이 되기도 한다. 이타주의와 이기주의, 협력과 증오에 대한 다윤주의적 계산에서도 마찬가지다. 잘못된 해답을 얻기가 매우 쉽다. 유전자가 만약 제대로만 의인화된다면 이 의인화가 혼란의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다인 이론을 구출할 수 있는 최단 경로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의인화하려고 하는 도중 나는 이 책에 등장하는 4명의 영웅 중 한 명인 대가 해밀턴에게서 적지 않은 용기를 얻었다. 1972년의 논문에서 이해의 나는 이기적 유전자를 쓰기 시작했다. 해밀턴은 다음과 같이 썼다. 자연 선택이 어떤 유전자를 선호한다는 것은 그 유전자의 복사본 집합이
전체 유전자 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제 그 유전자를 지닌 개체들의 사회적 행동에 영향이 아니라 영향을 준다고 생각되는 우리는 이제 그 유전자를 지닌 개체들의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되는 유전자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하므로 이 논의가 보다 생동감을 갖도록 일시적으로나마 그 유전자가 지적 판단력과 모종의 선택의 자유를 갖는다고 생각해 보자. 어떤 유전자가 자신의 복사본의 수를 늘리려고 고심하며 다음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상상해 보자. 이 태도야말로 이기적 유전자를 읽을 때 지녀야 할 올바른 태도다. 이 태도야말로 이기적 유전자를 읽을 때 지녀야 할 올바른 태도다. 개체를 의인화하는 일은 좀 더 심각한 문제거리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유전자와 달리 개체는 두뇌를 가지고 있어 우리가 주관적 판단이라고 부르는 것과 비슷한 의미의 왜냐하면 유전자와 달리 개체는 두뇌를 가지고 있어 우리가 주관적 판단이라고 부르는 것과 비슷한 의미의 왜냐하면 유전자와 달리 개체는 두뇌를 가지고 있어 우리가 주관적 판단이라고 부르는 것과 비슷한 의미의 이기적 또는 이타적 동기를 정말로 가질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기적인 사자라는 책은 실제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일련의 렌즈와 프리즘을 거치는 최적의 경로를 현명하게 선택하는 가상의 빛의 입장에서 또는 여러 세대를 거쳐가는 최적 경로를 고르는 가상의 유전자의 입장에 놓고 생각해 보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일련의 렌즈와 프리즘을 거치는 최적의 경로를 현명하게 선택하는 가상의 빛의 입장에 또는 여러 세대를 거쳐가는 최적 경로를 고르는 가상의 유전자의 입장에 놓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최적 경로를 고르는 가상의 유전자의 입장에 놓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자신의 몸 안에 있는 유전자들의 미래의 생존 가치를 최적화하는 우리는 자신의 몸 안에 있는 유전자들의 미래의 생존 가치를 최적화하는 행동 전략을 계산하는 우리는 자신의 몸 안에 있는 유전자들의 미래의 생존 가치를 최적화하는 행동 전략을 계산하는 가상의 암사자의 입장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해밀턴이 생물학에 선사했던 첫 번째 선물은 정밀한 수학적 기법이다. 그 기법은 사자처럼 다인주의에 입각하여 행동하는 개체가 자신의 유전자의 장기적 생존 가치를 최대화하도록 계산하고
개체가 자신의 유전자의 장기적 생존 가치를 최대화하도록 계산하고 결정을 내릴 때 사용할 기법이다. 나는 이 책에서 이러한 계산 대신 그 내용을 두 가지 수준에서 말로 풀어 설명하였다. 260에서 261쪽에서 보듯이 우리는 한 수준에서 다른 수준으로 빠르게 전환하기도 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조건 하에서 이와 같은 새끼는 죽게 놔두는 것이 어미에게 실제로 이익이 되는가를 고찰하였다. 우리는 허약한 막내 자신도 최후까지 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직관적으로 가정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기적 유전자론에 비춰볼 때 반드시 이와 같지 않을 수도 있다. 허약한 막내가 기대 수명이 짧아서 양육자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같은 양의 투자로 다른 아이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의 2분의 1이 된다면 그는 기꺼이 명예로운 죽음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하는 것이 대개 자기 유전자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 내용은 모두 개체 수준에서의 자기 성찰이다. 이러한 가정은 몸집이 작고 허약한 새끼가 자신에게 기쁨을 주거나 기분이 좋아지는 일을 선택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보다 다윈주의 세상에서 개체가 자신의 유전자에게 무엇이 최선인가 가상적 계산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보다는 다윈주의 세상에서 개체가 자신의 유전자에게 무엇이 최선인가 가상적 계산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음 문단은 이러한 내용을 유전자 수준에서의 의인화로 바꾸어 더욱 명확히 드러난다. 다음 문단은 이러한 내용을 유전자 수준에서의 의인화로 바꾸어 더욱 명백히 드러난다. 다시 말해서 만일 네가 다른 한 배 형제보다 훨씬 작다면 버둥거릴 것 없이 죽어라 라는 지령을 내리는 유전자가 유전자 풀 속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의 죽음에 의해 살아남는 개체의 형제 자매의 몸에 그의 유전자가 들어있을 확률이 50%이고 한편 허약한 막내의 체내에서 그 유전자가 살아남을 가능성은 어쨌든 극히 적다는 것이 그 이유다. 그러고 나서 곧바로 허약한 막내의 자기 성찰로 되돌아간다. 허약한 막내의 생애는 회복이 불가능해지는 시점이 분명히 있다. 이 시점에 이르지 않는 한 그는 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그러나 그 시점에 달하면 그는 즉시 노력을 포기할 것이고 차라리 한 배 형제나 부모에게 먹히는 편이 나을 것이다. 나는 정말로 독자들이 문맥을 파악하고 자세히 읽으면 이 두 수준의 의인화가 절대로 혼란을 초래하지 않으리라고 믿는다. 두 수준에서의 가상 계산은 제대로만 된다면 결국 정확하게 같은 결론에 이른다. 그래서 나는 이 책을 오늘 다시 쓴다고 해도 의인화를 취소하지 않을 것이다. 글을 쓰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과 글을 읽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호주의 한 독자가 보내온 다음과 같은 의견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아주 재미있지만 나는 때때로 이 책을 읽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랐다. 어떤 면에서는 그리 복잡한 과정이 완벽하게 마무리되는 데서 도킨스가 느꼈던 경의를 나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10년 이상 나를 괴롭혀온 우울증도 대개는 이기적 유전자 탓이라 생각한다. 내 종교적, 내 종교적 인생관에 확신을 가졌던 것은 아니지만 좀 더 심한 것을 찾으려고 애쓰면서 믿고 싶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었다. 이 책은 내가 지금까지 이런 맥락에서 막연히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생각을 날려버렸고 이 책으로 인해 그런 생각이 더 이상 하나로 합쳐지지 않게 되었다. 이 책은 몇 해 전에 내 인생에 큰 위기를 초래했다. 나는 이전에 독자들이 보내온 이와 유사한 내용 두 가지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내 첫 번째 책을 출간한 외국 출판인은 책을 읽고는 사흘 밤이나 잠을 설쳤다고 고백했다. 책이 주는 냉혹하고 암울한 메시지에 매우 괴로웠다는 것이다. 다른 독자들은 내게 어떻게 아침마다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어떤 외국의 교사는 한 여학생이 이 책을 읽고 인생이 허무하고 목적도 없다는 것을 알았다며 눈물을 글썽이면서 자기에게 찾아왔다고 내게 항의 편지를 보내왔다. 이 교사는 학생들이 허무주의적 염세관에 물들지 않도록 그 학생의 친구 누구에게라도 이 책을 보여주지 말라고 충고했다고 한다. 무지개를 풀며 어떤 진실이 아니기를 바란다고 해서 그 진실을 되돌릴 수는 없다. 이것이 내가 말하고 싶은 첫 번째 사항이다. 그러나 두 번째 사항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나는 다음과 같이 이어갔다. 아마 우주의 궁극적인 운명에 목적은 없을 것이지만 우리 중 누구라도 우리의 삶이 정말로 그 우주의 궁극적인 운명과 같은 운명이라는 것을 갖는다고 생각하는가? 물론 아니다. 제정치인이라면 말이다. 우리의 삶은 보다 더 가깝고 보다 따뜻한 온갖 인간적 야방과 지각이 지배한다. 살아갈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게 만드는 따스함을 과학이 빼앗아 간다고 비난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잘못이며 나나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갖고 있는 느낌과는 완전히 정반대이다. 사람들은 절망에 빠지지도 않은 나를 절망으로 내몰고 있다. 다른 비평가들도 나쁜 소식을 가져온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이기적 유전자에 내포되어 있는 자신들을 불쾌하게 하는 정치적 또는 경제적 함의에 반대해온 사람들이다. 마거릿 대처가 1979년 첫 선거에 승리한 직후 나의 친구 스티븐 로즈는 뉴 사이언티스트지에 다음과 같이 썼다. 광고 대행 업체 사치앤사치가 대처의 원고를 쓰는데 사회적 생물학자를 고용했다든가 옥스퍼드와 서식스 대학의 교수 몇몇이 그간 그들이 우리에게 그토록 알리려고 고군분투했던 이기적 유전자의 단순한 진실이 비로소 표현된 것을 기뻐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정치적 사건에 때맞춰 어떤 이론이 유행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한 일이다. 1970년대 말 우익화를 법과 질서로부터 통화주의로 그리고 더 모순적으로 국가주의에 대한 공격으로 다룬 역사가 쓰이기 시작할 때 그 다음에 과학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어 비록 집단 선택설이 혈연 선택설로 변환된 것뿐이긴 하지만 대처주의자들과 그들이 갖고 있던 19세기의 대체주의자들과 그들이 갖고 있던 19세기의 경쟁적이고 타 인종을 혐오하는 인간 본성의 개념이 유행하게 되었다. 서식스 대학의 교수란 로즈와 내가 똑같이 존경했던 고 존
고 존 메이너드 스미스였다. 그리고 메이너드 스미스는 뉴 사이언티스트지에 보낸 글에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만 했을까? 방정식이나 풀며 빈둥빈둥 시간을 보내야 했을까라며 그 특유의 문체로 답했다. 이기적 유전자의 중심 메시지 중 하나는 악마의 시도에서 더 강조되었다. 다인주의에 붙은 부호가 마이너스 부호가 아닌 한 다인주의로부터 우리의 가치관을 이끌어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의 뇌는 이기적 유전자에 배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정도까지 진화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필름 도구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분명해진다. 이것과 동일한 원리가 광범위한 규모로 작용할 수 있고 또 작용해야 한다. 1989년에 이 판과는 두 번째 판과는 달리 이 30주년 기념판에서는 이 서문과 내 책 3권의 편집자이자 최고의 편집자인 라사 메넌이 고른 라사 메넌 서평 중 몇 개의 발췌문 외에는 어떤 새로운 내용도 추가되지 않았다. 메넌 말고는 그 누구도 마이클 로저스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었을 것이다. 로저스는 케일 셀럭티스 출판사의 개건 편집자였으며 이 책에 대한 그의 지칠 줄 모르는 신념 덕분에 초판이 그 궤도에 오를 수 있었다. 또 이 30주년 기념판은 반갑게도 로버트 트리버스가 쓴 초판의 건두사를 복원시켜 놓았다. 나로서는 크나큰 기쁨이 아닐 수 없다. 나는 앞에서 이 책에 영향을 끼친 4명의 지적인 영웅 중 한 명으로 해밀턴을 언급했는데 트리버스도 그 영웅들 중 한 사람이다. 그의 아이디어들이 9장, 10장, 12장 대부분 그리고 8장 전체를 차지하고 있다. 그의 건두사는 이 책을 훌륭하다고 소개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놀랍게도 그는 건두사를 통해 그의 멋지고 새로운 아이디어, 즉 자기 기만의 진화에 대한 그의 이론을 소개한다. 초판의 건두사로 이 기념판을 빛나도록 허락해준 그에게 무한한 감사함을 드린다. 2005년 10월 리처드 도킨스